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한 명의 천재 아티스트가 시작해서 게임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회사 시프트업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술로 거대한 제국을 세우려는 곳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시프트업, 그냥 잘 나가는 크리에이티브 맛집일까요? 아니면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이 있는 좀 아슬아슬한 투자처일까요? 오늘 이 극과 극의 시선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프트업의 본질, 그 정체성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회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술이 흥행을 이끄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이 회사의 시작부터가 좀 남다르죠? 바로 1세대 스타 아티스트 김영태 대표가 세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딱 서브컬처와 고퀄리티 액션 게임이라는 자기들만의 색깔이 아주 확실해요. 그리고 더 똑똑한 건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모바일, PC, 콘솔, 시장이란 시장은 다 공략하는 거죠.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텐센트나 소니 같은 거물급 파트너들이랑 같이 하니까 리스크는 확 줄어들고요. 결국 이게 다 합쳐져서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 운영 능력에다가 차세대 게임 개발력까지 갖춘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시프트업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성공의 핵심 공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두 개의 기동이 정말 기가 막힌 시너지를 냅니다. 딱 이 그림입니다. 시프트업의 성공 방정식은 바로 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승리의 여신 니케랑 스텔라 블레이드. 니케가 모바일이랑 PC에서 회사의 든든한 현금 창고,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에서 와, 시프트업 진짜 대단한데? 하는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는 돈을 벌고, 하나는 명예를 얻고, 완벽한 조합 아니겠어요? 니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숫자로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누적 매출이 1조 원이 넘어요. 10억 달러 이상. 이 게임 하나가 그냥 회사를 먹여 살리는 수준을 넘어서 단단한 금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스텔라 블레이드를 보세요. 출시 2달 만에 100만 장이 팔려 나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프트업은 모바일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구나. 이 깐깐한 콘솔 게이머들 마음도 사로잡을 줄 아는구나. 이걸 제대로 증명해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시프트업이 얼마나 잘하는 회사인지 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이 왜 이 회사에 열광하는지 긍정적인 측면, 이른바 불 케이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로켓 연료가 될 만한 것들이죠. 이거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70%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다 빼고도 700원이 그냥 주머니에 남는다는 거예요. 게임 업계에서 이 정도 효율성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당장 내년 2025년만 봐도 기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니케가 드디어 세계에서 제일 큰 게임 시장 중국에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스텔라 블레이드가 PC로도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위치스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까지 딱 터져주면 성장세에 불이 붙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장밋빛 전만 뒤에 가려진 그림자, 그러니까 숨겨진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좋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들 걱정하는 게 바로 이 오버행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매물 폭탄 같은 거예요. 시프트업은 직원들한테 준 스톡옵션 가격이 워낙 낮아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때다 하고 팔려는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 발목을 계속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장기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을 보여줍니다. 바로 신작 공백기. 보세요. 2025년에는 니케 중국 출시랑 스텔라 PC 버전 덕에 매출이 쭉 올라가겠죠. 근데 2026년에는 예정된 대형 신작이 없어요. 그럼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꺾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대작은 빨라야 2027년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걱정거리는 더 있습니다. 원신의 호여버스 같은 괴물급 경쟁자들,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 그리고 당연히 게임 개발비랑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게임주에 비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고평가 논란도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저울에 올려놓고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가가 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ER만 보면 시프트업이 다른 회사들보다 확실히 비싸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한번 보세요. 42.4%. 이건 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싸긴 한데 그만큼 돈을 압도적으로 잘 본다는 뜻입니다. 자본 효율이 차원이 다른 거죠. 시장의 시각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나뉘는지는 이 목표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곳은 2026년의 공백기나 오버행 같은 리스크에 집중해서 4만 원을 얘기하는 반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곳은 당장 내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8만 5천 원,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요. 정말 같은 회사를 보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줄문으로 귀결됩니다. 시프트업이 가진 이 독보적인 창의성이라는 엔진이 오버행이나 신작 공백기 같은 차가운 금융시장의 중력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위로 솟구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